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즉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1.7% 가지고도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4%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오늘은 유대인 경제사 저자시죠. 홍익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뵙고 또 글로벌리 아주 그냥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도 그 유동성 랠리와 버블 지금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예,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계속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랠리는 계속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 그래가지고 겁을 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달리는 말에 계속 타고 있을 건지 지금 적당한 선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이제는 말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지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에 유명했던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위해서 몇 가지 투자 전략을 제시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현 상황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이런 시기에 제시를 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지금 유동성 랠리의 현황을 한번 보죠. 연준 같은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즉 2008년 초까지만 해도 본원 통화 발행액이 8천억 달러 내지 9천억 수준뿐이 안 됐습니다. 1조 달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금융위기를 맞이하자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저게 약 4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조 2천억까지인가 늘어났다가 그걸 다시 이제 줄이는 과정에서 한 3조 8천억까지 줄였다가 요번에 코비드19를 맞으면서 다시 급등해서 지금은 거의 7조 8천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본원 통화 발행이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냐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전하고 비교하면 자그마치 9배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코비드19 이전하고만 비교해도 지금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이제 본원 통화가 발행됐는데 이게 미국만이 이런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유럽 중앙은행, 그 다음에 일본은행까지 이 유동성 발행에 가세를 해서 이 세 개 기축통화만 해도 벌써 이게 2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은 미국의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와 엔화가 같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데요. 즉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합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진짜 그 IT 버블 때하고 비교하면서 그때는 실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거는 어떤 논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건데 이번만은 다르다. 그 다음에 그 현재 상황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주류 경제학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 통화이론하고의 어떤 그 이념적인 논쟁인데 예를 들어서 주류 경제학의 그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한 얘기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즉 돈이 이렇게 풀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공짜 정신은 없다. 반면에 현대통화이론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최후의 보루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마음껏 발행해서 서민복지나 일자리 창출에 써야 된다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증세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맞붙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랠리 현상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난해 코비드19가 닥쳤을 때 연준이 약속한 게 있어요. 시장에서 월 800억 달러어치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모기지 증권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월 1200억 달러어치의 양적 완화를 꾸준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월 1200달러씩 12개월이면 1조 4,400억 달러의 양적 완화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통화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양적 완화의 한 5배 정도 되는 재정 부양책이 풀렸는데 사실은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시절 즉 지난해 11월 말에 통과한 재정 부양책이 9천억 달러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3월 9일 날 그 의회를 통과한 게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황을 봐서 추가 부양책도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일반 회계 2021년 회계연도 예산에 미국 예산이 지금 4조 8,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조 달러는 적자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세금을 받아서 세출로 쓰는 게 아니라 세금은 한 3조 8천억 달러를 거둬들이는데 1조 달러 정도는 국채를 발행해서 즉 재정 적자 집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중에서 1조 달러는 국채가 발행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채가 발행되는 게 9천억, 1조 9천억, 여기 1조 해가지고 벌써 이것만 해도 한 4조 가까이 되죠. 즉 양적 완화로 풀리는 유동성 1조 4,400억 달러에 비하면 이게 벌써 3배 정도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2조 2,500억 달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발표하면서 이 재원은 가능한 증세로 충당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법인세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부자 증세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와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 정도로 많은 돈이 올해도 풀려요. 물론 이 인프라 투자는 저게 8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저 돈이 다 풀리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현재 상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예전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대부분의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원천이었는데 네. 이제는 양적 완화에 대한 반성이 재정 정책으로 선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양적 완화를 했더니 그간 있는 사람들의 배만 불리더라. 서민층, 저소득층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라는 반성이 이제는 양적 완화를 가능한 적게 하고 재정으로 그러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정계나 재계 리더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황만 보더라도 이제는 통화 주도권이 완전히 연준에서 정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로 풀어서 집행하는 돈은 아까 양적 완화 1조 4천억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유동성은 다 정부의 재정으로 푸는 돈입니다. 즉 이게 지금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대 통화 이론하고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건 정부가 통화를 발행해서 이자 없이 그 돈을 찍어내서 그거를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복지에 풀겠다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엄연히 연준이 돈을 발행하는데 정부가 발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연준의 보유 국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이자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정부가 이자 없이 통화를 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다른 주체들이 사는 건 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하지만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는 형식상으로 이자는 일단 지불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받아서 그중에 6%만 자기주주들한테 배당하고 나머지는 돌려줘요. 미국 정부에. 그러니까 사실상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는 효과와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의 유동성 지원의 현상을 보면 그 대상이 과거 통화 정책을 썼을 적에는 월스트리트, 즉 금융권에다 대고 살포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누가 그 돈을 갖다 쓸지는 몰라. 그거는 그렇지. 담보력이 있는 부자들이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재정 정책은 메인 스트리트에다가 딱 타겟을 정하고 저소득층, 기업의 대출이면 대출. 그래서 필요한 타겟에다 직접 쏴주기 때문에 이제는 유동성의 살포가 아닌 타겟을 겨냥한 배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부양책은 이제는 그 예산의 절반이 개인들한테 직접 지급되고 있어요. 그게 뭐 기본소득이라거나 그 다음에 실업급여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 보면 자본주의 틀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융 자본주의, 금융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화가 풀리고 그들한테 주로 이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코비드19를 맞아가지고서는 이대로 놔둬서는 저소득층이 붕괴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의 뭐 임대료 체납이나 모기지 연체나 기타 실업이나 뭐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직접 필요한 돈을 쏴줌으로써 일단 하부의 붕괴를 막고 즉 그들을 껴안고 가는 포용 자본주의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당연히 국채가 많이 발행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계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을 사실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즉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시중금리가 오른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는 국채 수요에 대해서 국채 공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원리상 가격이 떨어질 수뿐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두 말이 다 근거가 있지만 이 수요 대비 공급 과다가 이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월 국채 경매일만 되면 어김없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급이 즉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사실은 미국 국채의 큰 손이었는데 지금은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거의 사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경우만 해도 40억 달러 산 게 다예요. 그러니까는 최근 들어서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게다가 외국의 연기금들, 큰 손들이 미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이 즉 수요가 지금 부진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올해의 미국의 이제 국채 발행 계획들인데 여기 보면 10년 이상 장기 국채 쪽은 수요가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단기 국채 수요는 좀 있는데 장기 국채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국채를 원래 정부는 장기 국채를 팔수록 좋은 거예요. 단기 국채를 팔면은 이게 시기가 돌아오면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10년, 30년물 장기 국채로 팔면 어느 정도 장기적인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단기하고 중기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장기 쪽은 지금 규모가 굉장히 적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국제 시장의 수요가 이제 부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 얘기는 결국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매년 1년에 1%씩만 올라가도 10년이면 10% 손해 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장기 국채를 좀 피하고 단기 국채 쪽을 선호하는 거예요. 네. 이 그래프는 미신연물 국채 수익률 금리인데 지금 1.6, 1.7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앞으로도 저거는 계속 올라갈 기울기예요. 가파르네요. 예,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어요. 갈수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명목 국채와 물가 연동 국채 간의 금리 차거든요. 네. 즉, 그 금리 차가 지금 한 2.5%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즉, 명목 국채가 이제 뭐 1.5%라고 그러면 2.5%면은 벌써 1.5 더하기 2.5면 4%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4%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4%까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1.7% 가지고도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4%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만약에 되게 시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를 두냐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선호됩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가 오를 때마다 테크주나 이런 성장주가 팍팍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막 급락하고 하거든요. 하여튼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은 테크주나 이런 지금 아주 패션한 주들이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반면에 가치주는 오히려 지금 선호되는 이런 지금 순환매가 형성되는 게 바로 금리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는 지금 40년에 걸친 채권 강세 시장의 마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1980년대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수익률 같은 게 지금 16% 정도에서 코비드19 때는 거의 0%까지 떨어질 정도로 계속 국채 가격은 떨어져 왔어요. 금리는 계속 떨어져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채는 사두면은 항상 오른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난 40년간 국채는 물론 모든 자산 가격이 이런 굴곡은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트렌드를 보면 국채 가격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국채를 갖고 있다는 건 항상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이자지만 국채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누구나 이 국채를 선호했어요. 그런데 이번 팬데믹을 맞아가지고서는 이게 이제는 상황이 틀려진 거예요. 0%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이제는 10년물 같은 게 1.7%까지 오를 정도로, 즉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채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큰 손들이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기금만 해도 지금은 채권 비중을 낮추고 주식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 연기금만 그러겠습니까? 세계 큰 손들의 기본적인 추세가 채권 비중을 낮추고 주식 비중을 지금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그 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스마트머니가 상품과 상품사에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별로도 이동을 해요. 미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그보다 더 높은 이자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신흥국이나
이렇게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를 네.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즉 이러한 요소가 국채 시장의 수요를 더 부진하게 만든 거죠. 감소하게 만드는 거고 지금 요 관계에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저기 코어 PC, 코 근원 인플레이션. 프라이스가 뭐냐면 저게 근원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기준으로 삼는 인플레이션은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우리 주부들이 마트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볼 적에 장바구니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네. 맨날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 그럼 장바구니 물가하고 이 근원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뭐냐면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쪽에 이제 녹색이 근원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푸드, 먹는 거하고 에너지, 즉 유류로 만든 유가나 유류로 만든 공산품 가격이나 하여튼 시세 변동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장 볼 적에는 우리 주부들이 그 농산물이나 곡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는데 그거는 지금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거의 4% 가까이 올라 있어요. 그런데 저게 빠지고 나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은 2%가 안 되는 거야. 푸드하고 에너지가 빠져서. 저런 요인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거의 2%가 안 되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그 채권 금리가 그렇게 상승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 경제가 또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붙는 건데요. 미국의 주식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 혹은 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게 악재가 돼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냐, 어느 쪽에 지금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보세요? 문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벌어지니까. 네, 유동성이 풀리는 한은 유동성 랠리가 계속될 겁니다. 그 얘기는 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버블이 같이 커지는 거야. 즉 실물 경제는 그렇게 쫓아오지 못하고 실업도 아직까지는 많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경기 침체,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경기 침체거든요. 네. 근데 경기 침체인데 주가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버블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유동성 랠리를 쫓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그 간극은 커지기 때문에 버블이 점점 더 커지는 건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버블은 언젠가는 터진다는 게 또 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투자자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죠. 예. 하여튼 이렇게 투자자들이 또 주식 시장이 이제 그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이것을 또 연준이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준이 이 시장의 우려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러시죠. 네.